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학교 학생 여러분. 건우쌤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7차시 표현의 확장 수업을 함께할 태안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직원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지난 시간 김도희 선생님과 함께 사진기법에 대해 학습했죠. 앵글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 표현 효과를 떠올리며 이번 시간 함께 해볼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쌤이 부탁 하나만 할게요. SNS에 프로필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쌤 셀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골라주세요. 미리 고마워요. 자, 1번 사진입니다. 2번 사진이고요. 3번 사진이에요. 프로필 사진 몇 번이 제일 좋을까요? 1번은 그윽하게 나왔네. 그쵸? 2번은 너무 웃었나? 3번은 조금 무표정인가요? 근데 1번은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진 것 같기도 하네요. 2번은 너무 웃긴 웃었는데 밝아 보이긴 하죠. 3번은 얼굴이 갸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다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줘서 쌤 결정했어요. 1번으로 해야겠어요. 네, 골라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내가 찍은 셀카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시간 배움의 목표 확인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1번, 사진 매체를 활용하여 내면의 나와 소통할 수 있다. 2번, 자화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표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셀카를 찍으시나요? 쌤은요, 화장이 잘 되었을 때, 풍경이 예쁠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셀카를 찍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셀카를 찍을까요? 쌤은 셀카를 찍고 개인 소장도 하지만 온라인 상에 사진을 업로드함으로써 생존 신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기보다 사진으로서 단서를 남기기도 해요. 또 미모를 뽐낸다거나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위해 셀카를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록하는 용도로도 쌤은 셀카를 찍어요. 데일리룩을 찍는다거나 또 휴대폰으로 일기를 쓸 때도 셀카를 함께 올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오랜만에 보면 그날의 공기나 냄새가 다 기억났었던 적 없으신가요? 사진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기록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찍는 셀카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남들이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업로드하기 전에 보정을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찌그러진 거예요. 얼굴이 작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는 효과를 사용했어요. 핑크 꽃잎을 보니 봄이 느껴지고 샤방샤방하지 않나요? 네, 쌤의 이미지, 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셀카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셀카 하면 당연히 SNS를 떠올리게 되죠. 인별그램을 보니 셀피 태그는 60만 장, 셀카 태그는 80만 장이나 업로드가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자신의 얼굴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데 아까 제가 셀카를 찍은 이유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자, 그렇다면 셀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술을 표현하는 매체나 재료가 물감에서 사진 영상까지 확장되었어요.
오늘날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찍는 것이 자아상을 그리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날 셀카나 과거의 자아상 모두 자신의 얼굴을 주제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성찰, 치유 기록 등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제작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셀카와 자아상을 같은 의미로 보고 셀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과거의 사람들은 왜 셀카를 찍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초상화, 자화상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시대와 달리 이성과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 중심 문화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에요. 학당에 54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정중앙 왼쪽에 관념의 세계를 대표하는 플라톤과 과학과 자연계 탐구를 상징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철학자와 수학자, 천문학자들이 학당에 모여 학문적 논의를 나눌 때 학당의 오른쪽 끝 구석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라파엘로입니다.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음으로써 작가 자신의 존재에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단독 자화상은 아니고 군중 속에 포함된 일부로서 등장했지요. 두 번째 작품은 유화를 처음 만든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남기기 위해 유명한 화가들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서약을 하고 있는 이 남자는 이 그림의 의뢰자로 아르놀핀이랍니다. 혼인 서약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에이크에게 부부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죠. 이 작품에도 작가의 얼굴, 얀반 에이크의 얼굴이 숨어 있어요. 어디에 에이크의 얼굴이 숨어 있는 걸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거울 속에 숨어 있어요. 거울 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혼인서약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에이크,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조수랍니다. 거울 위에 쓰여진 글씨에는 얀반 에이크가 이곳에 있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에이크는 결혼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예술가로서 이 작품은 내가 그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해요. 이 그림에서도 역시 화가 자신의 얼굴은 그림 속의 일부로 등장하네요. 다음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왼쪽에 붓을 들고 서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벨라스케스예요. 스페인 궁정화가로 왕실의 그림을 그리던 사람입니다.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로서 화가의 권위와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후원자인 왕실 사람과 같은 화면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벨라스케스는 구석에 서 있고 스페인 왕실 가족들이 정중앙에 서 있지만 원근법과 환영의 효과에 의해 그림을 그리는 벨라스케스가 전체 그림을 압도하며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관람자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시선이 개에서 시작해서 벨라스케스까지 시각적 흐름이 보여지는데 결국 마지막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벨라스케스입니다. 아테네 학당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모두 입회자상입니다. 입회자상은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화폭 속 군상 가운데 등장시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으로 예술가들이 화가로서의 지위나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 입체 자화상 형태로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넣은 예시들을 살펴보았어요. 지금부터는 독립 자화상 작품을 통해 과거의 화가들은 왜 셀카를 찍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가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듀러의 초상화에는 서명과 날짜, 아름다운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림 속 듀러를 보면 넘치는 자신감과 우아한 기품을 느낄 수 있지요. 화려한 여우 코트를 차려입은 듀러는 정면을 응시한 채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심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듀러가 활동했던 당시에 정면을 응시한 자세는 오로지 그리스도나 왕에게만 허용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 입을 법한 모피코트를 입고 있네요. 젊은 화가의 당당함, 나는 예술가다라고 외치며 권위와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일대기를 성찰하고 기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예를 살펴볼게요.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약 100여 점의 자화상을 그린 화가예요. 빛과 어둠의 명암 대비를 잘 활용해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초기에는 부르주아에게 의뢰받은 초상화를 그려내기 위해 자신의 얼굴로 인물화를 연습했어요.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자화상을 그렸어요. 1630-40년대에는 초상화가로 이름을 알리며 승승장구했어요. 1640년에 그린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화가로서 가장 전성기일 때 그려진 작품이에요. 부유한 삶과 여유로움, 최고의 명성을 얻고 의기양양한 표정이 느껴지죠. 그러나 1640년대 이후 렘브란트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부와 권력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렘브란트는 화가로서의 자신을 놓지 않았어요. 나이 든 얼굴을 담담하게 묘사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그렸던 자화상의 예시를 볼게요. 내가 나를 그린 이유는 너무 자주 외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긴 프리다 칼로는 아버지께서 일생을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로 독일어 평화를 뜻하는 프리다로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녀의 삶은 일생 동안 잠시도 평화롭지 못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영화 프리다 속의 장면이에요. 전차 교통사고는 프리다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해요. 프리다 칼로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어깨, 쇄골, 갈비뼈, 다리와 골반의 골절로 프리다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약물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프리다에게는 가장 쉬웠어요. 또 사고 이후 닥친 고통과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예술로서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프리다는 유명한 멕시코 벽화가 디에고랑 결혼을 해요. 그러나 디에고와의 결혼으로 인해 또 다른 불행이 시작이 돼요. 디에고는 여성 편력이 있어서 프리다와 결혼 후에도 잦은 외도로 별거와 이혼, 재결합을 반복해요. 또 프리다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임신과 유산의 반복은 프리다를 더 힘들게 했어요. 이 작품들은 프리다와 디에고가 이혼했던 시기에 그린 작품들이에요. 프리다와 이혼은 했지만 디에고를 정말 사랑해서 평생 동안 떨쳐낼 수 없었어요. 두 명의 프리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경을 뒤로하고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개의 자아를 가진 프리다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른쪽의 자아는 멕시코 전통 의복을 입은 디에고를 사랑하는 프리다, 왼쪽의 자아는 서양 의복을 입고 디에고에게 상처받은 프리다예요. 프리다는 삶에 몰아치는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는 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네 번째, 인물화를 그리고 싶지만 모델을 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불운한 화가, 가난한 화가를 떠올리면 어떤 화가가 떠오르나요? 쌤은 고흐가 생각나요.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림을 비싸게 팔아본 적이 없었고 동생 테오의 후원 아래 근근히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고흐는 모델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자화상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어요. 이 작품에서는 팔레트와 붓을 들고 화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흐 회화의 특징인 원색의 강렬하고 긴 터치와 거친 질감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고흐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늘 우울과 불안이 고흐를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고흐가 귀를 잘랐었죠. 귀를 자른 후에도 고흐는 자화상을 그렸어요. 우울과 불안을 거친 성과 강렬한 색으로 나타내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갔었던 거죠. 초점 없는 눈과 상실감에 젖은 표정이 내면의 고독과 불안, 고통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진예술을 하고 있는 신디 셔먼 작가에 대해 소개할게요. 신디 셔먼은 영화나 잡지 등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다양한 여성들의 포즈를 연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출 사진을 찍은 예술가예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신디 셔먼입니다. 시골에서 뉴욕으로 처음 상경해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위의 상황은 60년대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요. 실제의 대상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신디 셔먼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연출해서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의 인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성의 자화 확립과 주체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화상이나 시대적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중매체 이미지, 연예인을 보고 동일시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나 화장품을 따라자는 행동들이요. 그러면서 미디어 속 여성들과 자아를 동일시할 때가 있죠. 자아의 허구성,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신디 셔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화상은 개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작가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일대기를 성찰하고 기록하는 수단으로 표현하기 위해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인물화를 그리고 싶지만 모델을 구하기 어려울 때 그렸어요. 우리는 여러 화가들의 자화상을 감상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화상, 셀카를 통해 어떤 나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과제 안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찍어볼까요? 과제하기에 앞서 마인드맵 기법으로 나를 주제로 내 마음속 지도를 그려보세요.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연출하여 사진으로 찍기입니다. 두 번째 과제, 희노애락의 감정을 셀카로 표현하기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때 표정뿐만 아니라 장소나 상황을 연출해서 나타내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제, 나를 상징할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하여 셀카 찍기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셀카와 자화상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사진 찍는 기법을 생각하시면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더욱더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20분 동안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예술하세요.